6회 세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국세부가 원칙이 아닌 것을 물었죠.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경우에 실질보다 형식에 따라야 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요. 조세는 납세 의무자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부과돼야 된다. 근거 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3번.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부과 징수할 때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맞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하죠. 해당 법인에 통보해 줘야 되는 거고요.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부가가치세. 3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 1, 2, 4번은 지방세입니다. 3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딱 법인이다. 당연히 맞죠.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는 것도 맞습니다.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법인이고요.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 되는 겁니다. 3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납세질환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4번.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기 순이익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그죠? 그럼 7,500만 원이 각 3년도 소득금액이고요. 7,500에서 2월 교수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다 빼줬더니 1,500만 원이 나옵니다. 4번의 답은 1번이에요. 과세 표준은 1번 1,500만 원. 5번 문제를 볼까요? 법인의 소득 처분 중에서 사회로 유출되지 않는 항목을 물었죠. 접대비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업무무관 지급이자도 기타 사회 유출, 기부금 한도 초과 역시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그러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유보죠.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 제품은 인도일이 되고요. 계약 등에 의해서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을 때는 지급약정일 맞습니다. 장기 용역 진행 기준인데 그죠? 6번의 답은 3번이 틀렸어요. 6번의 답은 3번. 동그라미 4번에 장기할부 판매 인도일 맞습니다. 7번. 송금불산입 항목을 물었어요. 종업원은 아무리 많이 줘도 송금물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종업원 상위 한도 초과는 송금물이 인정이 됩니다. 감자차소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송금불산입이란 말 써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이 아닌 것은 송금불산입이란 말 씁니다. 답은 2번이네요. 7번의 답은 2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법인세법상 송금 맞습니다. 은행이자 비용도 송금 맞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을 때 필요한 세무 조정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취득가액이 4천만 원이죠. 내용 뉴스는 4년 정액법이에요. 그럼 4천만 원 나누기 4년 하면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 한도액인데 1,000만 원이 한도액인데 얼마를 냈습니까? 1,800만 원을 냈으니까 800만 원 한도 초과됐죠.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입니다.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 유보가 되는 거죠. 8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8번의 답은 1번. 9번.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잖아요.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죠. 기본 한도가 2,400만 원. 기본 한도 2,400만 원. 추가 한도는 매출액이 200억이에요. 200억 중에서 100억까지가 0.2% 2천만 원 나옵니다. 100억까지가 0.2% 2천만 원. 200억에서 100억을 추가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오죠? 100억이 나오죠. 곱하기 0.1% 하면 1,000만 원이 나오죠. 두 개 더해주고 기본 한도까지 다 더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5,400만 원이 접대비 한도액이 됩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죠. 5,400만 원이니까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의 답은 2번.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올바른 세무조정을 물었어요. 여러분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0이 한도액이에요. 퇴직급여 전입액 2,500만 원이랑 바로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의 답은 1번.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0으로 봅니다. 한도액은 0인데 퇴직급여 전입액이 2,5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2,500만 원의 한도 추가돼서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으면 공식에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11번. 2월 28일 날 끝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그러면 플러스 3개월 하면 5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법인세법상 가산세 중에서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는 있지만 재무상태표 공고 불이행 가산세는 아주 옛날 옛적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이다. 맞죠? 소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도 맞습니다.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도 맞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번에 틀렸습니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13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4번. 김수남 씨는 1년 만기 10%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500만 원을 가입하면서 만기 1의 원리금을 찾았을 때 15.4% 원천징수했다면 부담할 세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 원금이 500이잖아요. 500만 원에 10% 이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에 15.4%면 7만 7천 원. 답은 2번이죠. 14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 15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물었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15번의 답은 1번이네요. 1번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배당소득은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도 있습니다.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5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부동산 임대 총수익 금액을 물었어요.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 중에서 9월 1일부터 임대를 했으니까 90, 11, 12 4개월치. 그죠? 90, 11, 12 4개월치를 계산을 해주시면 800만 원에다가 간주 임대료 500만 원 있으니까 두 개 더해서 1,300. 1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소득 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소득세법 모두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다. 법인세법만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사업소득은 소득원천설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세법만 무조건 종합과세고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 대표자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인정이 되지만 개인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맞겠네요. 그러면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이자 배당은 사업소득에 산입하지 않죠. 이배사 따로 있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따로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직책수당, 학자금, 식사를 제공받으며 수령한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과세죠. 일숙식비는 비과세입니다. 4번에 식사를 제공받았고 또 돈도 받았으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일숙식비만 비과세. 1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회사에서 연장 및 야간 근로의 경우 통상급여의 50% 할증해서 지급할 경우 정상근무 시간이 8시간인 생산직 근로자가 14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얼마인가? 자, 정상근무 시간은 일을 8시간이면 통상급여는 10,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상급여는 10,000원. 그러면
1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14시간. 그죠? 14시간 중에서 정상적인 게 8시간. 그러면은 6시간은 연장 근로를 했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시간에 대한 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 6시간에 대한 건 얼마가 될까요? 10,000원 나누기 8시간 하면 시간당 1,250원이 나와요. 시간당 1,250원. 그래서 10,000원이란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당 1,250원을 해주면 6시간 곱하기 1,250원을 해주면은 7,500원은 일단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7,500원은 비과세. 정상근무 시간 10,000원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정상근무 시간 10,000원은 과세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50% 할증급여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7,500만 원에 50%면은 3,750원이 연장 근로수당입니다.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따졌을 때 9시부터 6시. 9시부터 6시예요. 정상근무 시간은 6시부터 자, 여기 볼까요? 6시부터 이게 8시간이고 8시간 이게 또 6시간이잖아요. 6시간 중에서 10시까지는 연장인데 10시 이후에 이게 4시간이잖아요. 4시간, 2시간 또 이렇게 따집니다. 야간 근로 수당이 붙어요. 야간 근로 수당이 붙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이 붙어요. 그래서 토탈 연장 근로 수당 6시간 중에서 나머지 2시간은 야간 근로예요. 2시간 곱하기 1,250원 하면 1,250원을 하면 2,500원이 나오죠. 2,500원에 야간 근로 수당 50%가 또 붙는 겁니다. 1,250원. 1,250원. 야간 근로 수당입니다. 그러면 비과세되는 금액은 7,500원에다가 3,750원에다가 1,250원을 더해 주시면은 12,500원. 1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2,500원.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14시간 중에서 8시간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 나누기 8시간 하면 시간당 1,250원. 나머지 6시간 곱하기 1,250원 하면 7,500원은 야간 근로에 대한 급여란 얘기죠.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50% 연장 근로 수당 비과세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다시 따져서 정상 근무 시간이 있고요. 연장 근로 시간이 6시간인데 6시간 중에 2시간이 야간 근로가 되는 거예요. 10시 이후에는 야간 근로라고 해서 야간 근로 수당이 또 50%가 붙어요. 그럼 2시간에 대한 정상급여가 2,500원이고 2,500원의 50%니까 1,250원이 수당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7,500원, 3,750원, 1,250원 이렇게가 비과세 되는 급여가 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19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20번 문제를 볼까요? 공식이 안 나와 있어. 그쵸? 앞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는데 총 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 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500만 원 나와 있어요. 총 급여는 2,500만 원. 그러면은 여기 2,500만 원이 갑니다. 2,50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공식이 안 나와 있지만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750만 원 플러스 1,500 초과 금액에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그러면은 1,500 초과된 금액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15%면 150만 원이죠. 750에서 150만 원 더해주면 90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가 돼서 1,6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서 물으면 근로소득 공제를 물었으니까 9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앞에 글자를 살짝 바꿔서 근로소득 금액을 물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0번의 답은 2번. 21번 의료비 세액공제를 물었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3%를 내주시면 돼요.
의료비 지출액이 얼마일까요?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 원이죠.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 원. 300만 원에서 의료비 지출액 300만 원에서 총 급여 2,500만 원의 3%면 75만 원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75만 원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25만 원이 돼요. 공제 대상 금액은 225만 원입니다. 225만 원 곱하기 15%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의료비 세액공제. 225만 원 곱하기 15%를 해주시면은 33만 7,500원이 나옵니다. 33만 7,500원. 답은 2번이네요.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1번의 답은 2번. 2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무상은 징여라고 그랬고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란 말씀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맞아요. 자산 및 취득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맞죠? 1, 2, 3번은 모두 맞는데 4번이 틀렸어요. 1세대 1주택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관련이 있습니다. 23번, 22번에 틀린 것은 4번. 2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아니죠. 확정신고 다시 해줘야 돼요. 1번 틀렸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대표적인 예가 예금이자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아니니까 완납적 원천징수 맞죠? 답은 2번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겁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그죠?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완납적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3번 틀렸습니다. 4번에 완납적 원천징수가 세금 부담이 원천징수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예납적이 아니라 완납적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3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4번. 다음은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이자소득은 14%. 틀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25%라고 그랬고요. 기타소득 20%입니다. 사업소득이 3%, 봉사료는 5%니까 4번이 맞죠?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배당금을 500만 원 줬을 때 세금을 물었어요.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4%니까 70만 원이죠. 25번의 답은 4번입니다. 70만 원, 25번의 답은 4번. 26번. 기타 소득을 했을 때 500만 원. 그죠?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여러분, 이 필요 경비가 2018년 3월 31일까지는 80%고요. 그 이후는 70%, 2019년부터는 60%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이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했을 때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 시점에서 제가 자막으로다가 그때 변화된 것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500만 원의 80%면 400이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 자, 다시 한번 필요 경비가 변하기 때문에 제가 변할 때마다 이거는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22% 하면 기타 소득세가 22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26번 답은 2번. 22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수액주주입니다. 보통예금만 보유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니? 여러분, 종합소득금액에 2배사 근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퇴양은 일단은 제껴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금액에 2배사 근년기만 들어가는 거야. 2배사 근년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퇴양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 소득 두 개 됐더니 2천만 원 넘었죠. 그러면은 이자 배당 두 개 됐더니 2,400이에요. 종합과세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 800만 원 더해주시면은 3,700.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은 1번. 3,700만 원이죠. 28번 문제 볼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갖다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원천징수의 장점은 탈세 방지,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와 평준화, 그 다음에 조세 절약 등이 있습니다. 조세를 절약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징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28번의 답은 2번. 2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는 없죠. 징세, 비용을 줄일 수는 있는 거죠. 2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완납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로서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로서 분리과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맞죠? 다음부터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맞습니다. 29번.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다. 1번이 틀렸네요.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해야 되는 거 맞죠?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도 맞습니다. 30번 창출된 총 부가치는 소매업자의 금액이라고 그랬죠? 45,000원. 31번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고요. 영리 목적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31번의 답은 3번. 겸용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를 겸용사업자라는 말을 쓰고요. 32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맞죠?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고 과세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음식점은 용역의 공급이 맞습니다. 3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2번의 답은 3번. 3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을 물었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주택의 임대 면세, 토지의 임대가 과세입니다. 많이 헷갈려요. 그죠? 자, 미가공신료품의 공급 면세가 되는 거 맞고요. 3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34번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주택 임대는 면세, 상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500만 원. 빌딩 매각한 것 중에서 토지 매각한 건 면세니까 제껴놓으면 700만 원이죠. 상가 임대 500하고 더해서 1200.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35번. 재화의 수입에 따른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다 돼주면 된다고 그랬죠.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15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35번의 답은 4번. 35번의 답은 4번. 36번. 다음 중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로 물었습니다. 면세 사업 관련된 거 불공제, 부실기재 불공제, 접대비도 불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번의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4번입니다. 36번의 답은 4번. 37번.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입과 부가가치세 다 맞죠? 공급받는 자는 여러분들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돼요. 37번의
3번입니다. 37번에 3번. 38번.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현금 판매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발행 교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틀렸어요. 현금 판매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했을 때도 당연히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38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요. 특정 경우에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의 거래액을 합계해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맞죠? 39번. 세금계산서 기능 중에 계약서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40번.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40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공급시기 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때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2, 3, 4번은 모두 틀렸어요. 일단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을 때만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6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